아직 폭염이 채 가시지 않은 늦여름. 낙동강 하구의 드넓은 갯벌은 온통 푸른색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곳 갯벌에만 서식하는 세모고랭이로 넘실댄다. 짝을 찾기 위한 넓적 홍게들의 춤사위가 갯벌을 뒤흔든다. 이곳을 터전으로 한 많은 생명체들은 1년 중 가장 왕성한 먹이 활동과 번식을 시작한다. 개들의 부지런한 식사로 갯벌은 오염될 틈이 없다. 아직은 번식지인 시베리아에 있어야 할 고니 한 마리가 오리들 틈에 섞여 있다. 목조이가 아직 가색틀을 채 벗어나지 못한 3년가량 된 어린 놈인데 긴 목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먹이 사냥에 분주하다. 날갯짓이 그리 자연스럽지 못한 이놈은 부상으로 지난 봄 가족을 따라 번식지로 날아가지 못하면서 고아가 됐다. 새끼 고니는 회색 깃털과 분홍색 부리를 가진다. 한 해 전 고아가 된 고니가 처음 이곳을 찾을 때의 모습이다. 여름 낙동강 하구가 주는 풍부한 먹이로 점차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간다. 사계절 머무는 오리들 틈에서 혼자 남은 외로움을 달래본다. 계절의 변화에 낙동강 하구를 뒤덮은 초록의 갈대도 누렇게 말라간다. 이맘때쯤 낙동강 하구에선 시베리아와 멀게는 북극권에서 번식을 끝낸 고니들의 귀향이 시작된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야 하는 먼 여행길의 최종 목적지는 낙동강 하구다. 지난 봄 이곳을 떠날 때 새끼를 키워 데려오겠다는 약속이라도 한 듯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낙동강 하구 곳곳을 찾는다. 여름 내 이곳에 혼자 남겨졌던 고아 고니는 그날 먼저 도착한 고니 무리에 합류한다. 긴 그리움을 풀어놓기라도 하듯 요란한 울음소리는 밤새 이어진다. 천삼백리를 달려온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면서 10여 개의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황량한 사막에도 어김없이 생명은 돋아난다.
끝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물의 섬은 색다른 생태계로 완성돼 간다. 햇살이 따스한 이른 봄이면 모래사장 곳곳은 이들의 못 말리기가 한창이다. 누룩뱀이 개미집을 들쑤셔 놓는다. 주로 일광욕으로 체온 조절과 기생충 소독을 하지만 흐린 날이면 뱀들은 종종 가려운 몸을 개미들에게 맡긴다. 놀란 개미들이 뱀의 비늘을 공격하면 기생충이 제거된다. 이것이 뱀만의 목욕인 셈이다. 빽빽하게 들어찬 수풀은 야행성인 너구리의 은밀한 휴식처다. 홍수에 떠밀려 왔거나 헤엄쳐온 이놈들은 아예 이곳에 눌러앉으면서 최근 번식을 시작했다. 누룩뱀이 너구리의 서식지 주변에서 맴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너구리지만 굴러온 먹잇감을 그냥 지나치진 않는다. 상위 포식자인 너구리가 서식할 만큼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는 완성돼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낙동강은 육지의 모래와 흙을 선물로 실어 날랐다. 이로 인해 10여 개의 모래섬이 생기고 그 사이로 광활한 갯벌이 형성됐으며 지금도 커가고 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녹색의 갯벌을 만들었던 세모고랭이는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색깔이 바랬다. 이맘때쯤 낙동강 하구는 먼 시베리아 등지로부터 세모고랭이를 먹이려 하는 첫새들을 기다린다. 기러기의 요란한 울음소리는 장거리 비행에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 하구만을 찾는 큰 부리 큰 기러기가 보이면 첫새들의 계절이 시작된다. 고아였던 큰 고니도 이제 혼자가 아니다. 같은 곳에서 먹이를 찾는 듯 보여도 자신의 목길이만큼의 물 깊이에서 먹이를 찾는다. 따라서 먹이를 먹는 장소도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목이 유달리 짧은 넓적부리는 얕은 물가를 찾는다. 부리에 무수한 돌기가 있어 물벼룩보다 작은 먹이까지 걸러먹는다. 기러기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놈 가운데 하나인 큰 부리 큰 기러기는 낙동강 하구와 그 주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이들의 입맛은 먼 옛날부터 세모고랭이에 길들여져 있다. 강한 부리로 줄기와 뿌리 사이의 연한 부분을 뽑은 뒤 맷돌처럼 갈아먹는다. 갯벌에 물이 차오르면 첫새들의 요란한 먹이 사냥은 잠시 중단된다. 그러나 고니는 사정이 다르다.
목이 유달리 긴 고니는 비교적 깊은 물에서도 먹이 사냥이 가능하다. 물그나무 자세로 바닥을 헤집어 먹이를 찾아낸다. 이때 물갈퀴로 중심을 잡는데 물깊이가 1m를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이를 구하기 위한 진화의 한 방편으로 고니의 목은 끊임없이 길어졌다. 길인 목보다 많은 척추뼈로 이루어진 긴 목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생존의 필수 도구로 진화했다. 목은 유연하고 부리는 강해서 물 빠진 딱딱한 갯벌에서도 먹이 사냥을 할 수 있다. 갯벌의 흐린 물속에서도 눈을 뜨고 먹이를 찾는데 깜빡막이라는 투명한 제3의 눈꺼풀이 수경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갯벌에선 눈보다는 혀의 느낌으로 먹이를 골라낸다. 낙동강 하구를 찾는 고니류는 두 종이다. 선키가 120cm에 이르는 고니는 부리의 노란 부위가 콧구멍 위까지만 나 있다. 이에 비해서 큰 고니는 노란 부위가 더 길고 선명하다. 다 자라면 몸 길이도 140cm가 넘고 몸무게는 13kg에 이른다. 가을엔 주로 고니가, 겨울이 다가오면 큰 고니들이 크게 늘어난다. 이들은 함께 어울려 잘 지낸다. 겨울의 문턱인 11월이면 낙동강 하구는 국내 최대의 고니 월동지로 변모한다. 고니가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2m가 훨씬 넘는데 무거운 몸 때문에 활주로가 필수인 비행기처럼 착륙거리가 절대 필요하다. 낙하산 역할을 하는 날개는 공기 저항을 만들어 착륙거리를 짧게 한다. 긴 목으로 방향을 잡고 넓적한 물갈퀴는 착륙과 동시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고니는 이륙과 착륙에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까닭에 다른 새들에 비해서 비행 횟수가 적다. 부모와 함께 낙동강 하구를 처음 찾은 새끼는 그러나 아직은 솜씨가 서툴기만 하다. 종종 착륙 지점을 잘못 찾아 가족과 떨어지기도 한다. 고니는 일단 부부가 되면 평생을 함께하며 보통 서너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다. 새끼들은 2년 정도 어미의 보호 속에 자라고 이때 어미의 역할이 새끼 고니들의 일생을 좌우한다. 어미를 따라온 월동지는 새끼들에겐 고향으로 각인돼서 독립해서도 평생 그 장소만을 찾는다. 무엇이 먹이가 되는지, 위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생존 능력은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험을 느낀 어미가 높은 울음소리로 새끼들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피한다. 간혹 부모가 불러도 딴청을 피우는 놈이 있다. 이럴 때 어미는 사람이 회초리를 들듯 부리로 쪼기도 한다. 머리를 치켜 세우고 새끼들이 잔뜩 긴장한다. 뒤에선 어미가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주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난다. 먼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고니들은 해마다 약속의 땅을 찾듯 낙동강 하구를 찾는다.
낙동강 하구의 쥐들은 종종 물 빠진 갯벌까지 나와서 먹이를 찾는다. 이놈들은 새들의 알을 훔쳐 먹으며 번식을 방해하기도 한다. 쥐 가운데 가장 큰 이놈은 4km에 이르는 장거리 수영 실력까지 갖추었다. 한낮에 탁 트인 갯벌 때문인지 발걸음이 바쁜데 이때를 놓칠 수 없는 포식자들이 벌써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 몸 전체에 흰 깃털이 많은 것은 아직 어린 놈들. 포식자를 먼저 발견한 쥐가 방향을 바꿔서 달아나지만 예리한 솔개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어미로부터 사냥수를 배웠지만 마음 같지가 않다. 솔개의 사냥법은 간단하다. 먹잇감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기절시킨 뒤 낚아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쥐의 강한 저항에 어린 솔개가 오히려 당황한다. 쥐가 갈대숲으로 가기 전에 낚아채야 한다. 긴 날개 때문에 탁 트인 장소에서만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냥을 시도하기를 10여 차례. 큰 부리 까마귀가 중간에 나섰다. 솔개가 사냥한 먹잇감을 뺏을 속셈이지만 어린 솔개의 형편없는 사냥 솜씨에 안달이 났다. 솔개의 날카로운 발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존 본능에 이끌린 쥐는 계속 갈대숲으로 내달린다. 결국 쥐는 갈대숲으로 들어가고 어린 솔개는 사냥에 실패하고 만다.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미혼의 고니들은 무리를 지어 어울려 다닌다. 함께 지내면서 배우자감을 물색하는 것이다. 고니는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없지만 수컷이 약간 더 크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머리를 흔드는 것은 고니의 구애 방법. 일단 배우자를 찾으면 부부는 공동으로 다른 고니들을 내쫓는다. 상대방 부부와의 싸움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고니의 이 같은 행동은 주로 수컷들이 암컷에게 자신의 힘을 뽐내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동작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아직은 먹잇감이 풍부해서 별 걱정이 없다.
상대방을 몰아낸 부부는 더욱 목청을 돋우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렇게 부부로 맺어지면 평생을 함께하면서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돌아가 공동으로 새끼를 키운다. 가족을 거느린 고니들의 다툼은 좀 더 치열하다. 가족 간 싸움은 새끼에 대한 교육이기도 한데 가족 전체가 싸움에 나서지만 주로 가장인 수컷 간의 힘겨루기로 승부를 가린다.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한판 승부는 쉽게 판가름이 난다. 승리한 가장은 한껏 목청을 세우고 가족들을 불러 모은다. 이때 싸움에서 이긴 가족의 새끼들도 덩달아 승리에 도취되면서 상대편 어른 고니들을 무는 대담함을 보인다. 새끼 수가 많은 가족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새끼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곧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니의 이 같은 다툼은 먹이털을 확보하기 위한 것보다는 가족과 가족 간의 서열 싸움이다. 새끼가 2마리인 가족과 새끼가 4마리인 가족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싸움은 대가족의 일방적인 승리. 승리한 가족은 더욱 요란한 울음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다. 싸움에서 진 가족은 패배를 인정하며 그 자리를 물러나지만 여전히 갯벌을 활보하면서 가족의 끈을 단단하게 묶는다. 낙동강 하구만을 찾는 것은 고니뿐만이 아니다. 큰 부리 큰 기러기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유달리 긴 부리는 갯벌 식물들을 뽑아먹을 수 있게 발달됐다. 낙동강 하구에서만 자라는 세모고랭이의 맛에 길들여진 이놈들에게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한겨울을 보낼 수 있는 생존의 터전이다. 가족 단위의 고니와는 달리 기러기류는 무리 단위로 생활을 하는데 대장격인 암컷 우두머리가 보초 역할을 한다. 주로 포식자들의 접근을 경계하는 것이지만 다른 무리의 접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다른 무리가 자신들의 공간에 들어오면 대장은 모두를 불러 모은다. 무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목을 한껏 뽑고 요란하게 우는 것은 미리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행동이다. 큰 부리 큰 기러기는 전체 무리의 힘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 같은 다툼으로 다른 무리와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먹이가 풍부한 지금 그 서열을 정해서 대규모 무리를 이루는 이동 시기에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한쪽이 밀려나면서 갯벌의 평화는 찾아온다. 큰 무리 큰 기러기도 몸집이 큰 고니에게는 조용히 자리를 내준다. 이것이 갯벌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다. 곤이나 기러기와는 달리 오리류의 싸움은 먹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숫자가 한 곳으로 몰려들면서 다툼은 곳곳에서 빚어진다. 이곳 낙동강 하구에서는 하루 2번의 밀물과 2번의 썰물이 새들에게 먹이 사냥과 휴식을 알려주는 시간이다. 규미 시기가 되면 청개구리는 주의 경계가 느슨해지는데 포식자들은 이때를 노린다. 도둑개는 개구리의 또 다른 천적이다. 바닷물이 아닌 육지에 서식하는 도둑개는 낙동강 하구 모래섬 곳곳에서 왕성한 번식을 하고 있다. 이곳 최상위 포식자인 고양이와 너구리는 이들을 먹잇감으로 한다. 다양한 생명체는 한여름 왕성한 번식으로 포식자들의 넉넉한 양식이 된다. 그러나 가을이 깊어가면서 추위를 피해 땅속 깊이 숨어들면 사정은 달라진다. 겨울잠이 없는 낙동강 하구의 너구리들은 부족해진 먹이를 찾아 갯벌까지 나선다. 주로 죽거나 다친 새들이 너구리의 먹잇감이다. 하지만 기러기의 예리한 감시의 눈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기러기와는 달리 곤이들은 휴식 시간에도 특별한 경계 활동이 없다. 대신에 곤이에겐 최첨단 카메라를 능가하는 눈이 있다. 크기는 사람과 같지만 망막이 2배가량 두꺼워서 멀리서도 움직이는 물체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한 번에 180도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접근을 쉽게 알아챈다. 위험이 느껴지면 곤이는 휘파람 같은 높은 울음소리를 낸다. 이에 비해서 큰 곤이는 트럼펫처럼 깊고 강한 소리의 경계음을 낸다.
야행성인 포식자들이 활동하는 밤이 찾아오면 군이들의 행태는 조금 달라진다.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면서 군이들은 약간의 물이 남아있는 갯벌 중앙으로 몰려든다. 물을 싫어하는 포식자들을 집단의 힘으로 막는 것과 함께 밤에도 먹이를 찾는 일을 할 수 있다. 물 빠진 모래사장은 맛쪽의 천지다. 모래와 갯벌이 섞인 곳에 널려있는 제첩은 어민들의 생계를 돕는다. 이러한 어로 작업들이 권희가 이곳을 찾기 전인 봄과 여름에 이루어지면서 낙동강하고는 새들과 어민들의 공존의 땅이었다. 그러나 어로 작업이 점차 겨울 갯벌까지 확산되면서 새들의 땅은 좁아지고 있다. 본인은 사람의 접근에 극히 예민함을 보인다. 그런데도 다른 조류들과는 달리 사람이 접근해도 서둘러 날아 도망가지 않는다. 10kg이 넘는 무게 때문에 본인은 바람을 마주보면서 날아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접근이 계속되면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무조건 날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특히 물 위에서 위협을 받으면 물의 저항까지 더해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고니는 그 옛날부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만 겨울을 보냈다. 우리 민족에게 고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도 고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하고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교란에도 해마다 이곳을 찾는 것은 어릴 적 어미를 통해서 각인된 귀소 본능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위협이 계속될 경우 생존 본능이 귀소 본능을 넘어서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또 다른 문제가 고니들을 위협하고 있다. 주변부의 오염원들이 하구 갯벌로 쏟아져 들면서 갯벌 전체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 고니들의 절반 가까이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최근 조사됐는데 이것은 결국 임신과 산란 그리고 부화율마저 떨어뜨리면서 개체수가 눈에 띄게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곳곳에서 중금속 중독 증상을 보이는 조류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망하는 개체수도 늘어난다. 최근 10여 년 사이 낙동강 하구에 엄청난 갯벌이 개발이란 이름으로 매립됐다. 저새 한 마리가 오랜 세월의 기억을 따라 고향을 찾듯 이곳에 왔지만 갯벌은 파괴된 뒤다. 하루 1시간 사냥만으로 모든 에너지를 얻는 최고의 사냥꾼이지만
죽은 갯벌에선 부리를 휘저어도 먹이를 찾을 수가 없다. 이후 겨울의 진객 저어새는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았다. 월동지로서 낙동강 하구를 포기한 대표적인 조류가 제두루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제두루미는 낙동강 하구에서 한겨울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다 이동 시기에만 우연히 볼 수 있을 뿐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아직 고니는 이 땅을 잊지 못하고 해마다 2천여 마리가 넘게 찾아온다. 그러나 해마다 그 수는 줄고 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날씨에 내리는 눈은 곧 비와 안개로 변한다.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듯한 춤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구애 행위로 보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깃털에 기름기가 부족해서 자주 햇볕에 몸을 말려야 하는 가마우즈에게는 비 오는 날이 고통스럽다.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 보이지 않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이루며 아예 물 위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노란 뺨을 가진 아직 어린 놈들은 곧 찾아올 봄을 느끼며 구애 연습을 한다. 이런 날 낙동강 하구의 최고 사냥꾼은 단연 논병아리다. 밤새 갯벌에 온 얼음은 해가 떠오르면서 녹아내린다. 이맘때쯤 하구 갯벌엔 먹이가 부족해진다. 하지만 부리를 삽처럼 휘두르는 게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오리들이 먹을 수 없는 세모고랭이의 뿌리까지 파헤쳐 먹는다. 한겨울 갯벌을 파헤치는 고니의 모습에서는 동화 속의 우아한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겨울이 깊어가면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 부족해진 먹이를 찾아 헤매면서 낭비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법인 것이다. 고니들의 식성은 다른 오리류에 비해서 다양해서 겨울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물과 함께 실려오는 해산물 또한 고니의 훌륭한 먹이가 된다.
곤이 특유의 긴 목을 이용해서 갈대의 줄기를 부러뜨린 뒤 갈대꽃을 훑어먹기도 한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오리류들은 먹이를 찾는 일을 중단한 채 추위가 가시기만을 기다린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으로 치닫는다. 서서히 길어지는 햇볕은 곤이에게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번식지로 떠날 때가 됐음을 알려준다. 교미를 앞두고 지금 부부간 그리고 가족 간 세력 과시가 다시 시작된다. 지금 이놈은 전체 무리의 안전을 책임진 보초지만 봄날 따뜻한 낮잠은 견디기 힘든 유혹이다. 대부분의 오리들도 번식지로 가기 전 교미를 하는데 섣부른 본능에 이끌린 어린 수컷이 구애를 했지만 도리어 혼이 났다. 교미기가 되면 곤이의 머리는 옅은 노란색을 띈다. 그러나 새끼를 독립시킬 때까지는 교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맞바람이 가볍게 부는 맑은 날, 최대의 모험이자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시작됐다. 번식지를 향한 곤이들의 수말리 긴 비행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걸을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초당 4번의 힘든 날갯짓을 해야 한다. 이때 곤이 부부는 선두와 중간에서 새끼들의 비행을 돕는데 이곳에 올 때처럼 돌아가는 길 또한 각인시켜준다. 15,000m 높이까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된다. 큰 곤이는 시베리아 부근에서 번식을 하며 곤이는 이보다 훨씬 북쪽인 북극권까지 머나먼 비행을 한다. 메마른 삼각주에 기어이 봄비가 내린다. 모래속에서 한겨울 추위를 피한 달랑개의 몸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온통 붉은색으로 변한다. 달랑개의 먹이는 모래 속 유기물,
여름이 다가오면서 활동은 더 왕성해지는데 산란 시기가 가까웠음을 말한다. 낙동강하고 어느 한 곳도 버려진 땅은 없다. 삼각주 전체가 온통 푸른색이다. 멀리 갈대군락 사이로 드러난 갯벌은 세모고랭이로 가득하다. 머지않아 가을과 함께 찾아올 곤이들이 한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식량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겨울 처수였던 오리는 풍부한 먹잇감 때문에 사계절 이곳에 눌러 앉았다. 갯벌을 뒤덮었던 세모고랭이도 계절의 변화에 갈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가을을 알리는 강한 바람이 낙동강 하구 곳곳을 들쑤셔 놓는다. 번식을 끝낸 큰 부리 큰 기러기 무리가 제일 먼저 세모고랭이 갯벌을 찾는다. 아직 옛 땅을 잊지 못한 제드루미도 긴 여정의 고단한 날개를 쉬기 위해 내려앉지만 곧 떠날 것이다. 10월 말 곤이 부부는 그의 여름에 키운 새끼를 데리고 어김없이 약속의 땅 낙동강 하구를 찾는다. 독신자 곤이는 도착과 함께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서둘러 배우자를 찾는다. 보기 드물게 5마리의 새끼를 건강하게 길러낸 어미곤이가 도착했다. 야생에서 곤이는 30년을 산다. 예전에 자신이 배웠던 것처럼 부부곤이는 이것이 평생을 찾아와야 될 고향임을 새끼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곳은 곤이들의 땅이다.